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요즘 어지간해선 AS 안 되는 게 없죠. 교환은 물론 환불도 다 되고요. 근데 세상이 변해도 교환 환불은커녕 AS조차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배우자죠. 이건 뭐 살아보고 결혼할 수도 없고 살다가 하자를 발견하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처럼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클럽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로 그 나이트클럽이요. 나이트에서 만나 사귄다고 하면 다들 제정신이냐고 해요. 그런 데서 만난 사람이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나이트클럽에 다닌다고 해서 다 사생활이 문란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춤이 좋아서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랑 남편처럼요. 저는 어려서부터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는 나이트클럽에 자주 다녔고요. 방학 때는 거의 죽순이 생활을 했죠. 그 덕에 거기서 알게 된 인맥으로 유명 가수 백댄서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일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한때 학교 그만두고 춤을 춰볼까 생각도 했지만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도 아깝고 무엇보다 불안한 미래를 감당하려니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현실적인 인간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춤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엔 제 실력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포기했어요.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한 부류로 친구들 사이에서 춤신 추망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남편과 저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그날 우린 마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커플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춤을 췄어요.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니 온 몸이 땀범벅이 됐더라고요. 화장이 다 지워져서 얼굴은 쌩얼이 됐고 마스카라는 번져서 완전 팬더가 돼서는 가관도 아니었죠. 근데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마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처럼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린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다른 커플들은 만나서 영화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놀이공원을 갈 때 우린 나이트클럽을 다녔어요. 무대 위에서 조명받으며 격렬한 댄스로 땀을 쫙 빼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죠. 따지고 보면 독서가 취미인 사람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과 다를 게 없었지만 사람들 시선은 달랐어요. 특히 어른들은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양측 부모님들께서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말했죠. 그런 데서 만난 애가 오죽하겠니. 특히 시어머니께선 절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결사 반대였어요. 어디 그런 막대 먹은 걸 집에 들여. 세고 센 게 여잔데 하필 그런 걸. 난 반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근데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걸 저한테 고스란히 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예 말을 않거나 말을 해도 순화해서 전했을 텐데 남편은 그걸 굳이 곧대로 전하는 거예요. 정말 눈치도 없이. 남편의 이런 행동에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론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 남자 결혼하면 적어도 내 앞에서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싶었죠. 암튼 시어머니의 반대도 무릅쓰고 우린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취준생으로 지내던 남편과 달리 전 졸업과 동시에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니 자기 아들보다 학벌도 좋고 경제력도 갖춘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눈에 마냥 싫진 않았던 거죠. 언제부턴가 시아버님이랑 시누이들은 절 반겨주더라고요. 시어머님만 빼고요. 그해 가을 남편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우린 이듬해 봄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보란듯이 잘 살아서 이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들 코를 콱 눌러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꽤 잘 해나갔어요. 제가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요. 2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남편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모습이 바퀴벌레 기어나오듯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죠. 반찬 투정은 기본에 볼일 볼 때 꼭 화장실 문을 열고 하고요.
소파나 침대 위에서 과자 먹곤 부스러기를 그렇게 흘려요. 먹고 난 과자 봉지는 바닥에 툭 던져놓고요. 서로 다르게 가진 버릇이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보다 절 경악하게 한 게 있는데요. 바로 내 남편이 떼쟁이의 마마보이란 사실이에요. 아, 완전 똥 밟았다 생각했죠. 고르고 고른 게 마마보이라니. 이건 정말 여자한텐 최악이잖아요. 허니문 베이비를 갖고 임신 14주 차에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입덧 없이 무난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글쎄 남편이 입덧을 하지 뭐예요. 그것도 어찌나 심하게 하던지 집에서 음식 냄새가 조금만 나도 짜증에 짜증을. 아우, 누가 보면 남편이 임신한 줄 알겠더라니까요. 근데요,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 분도 있고 평소 식담이 없던 사람이 그때가 되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지고 수시로 배가 고프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후자였어요. 근데 이놈의 남편 때문에 대단한 음식은 고사하고 먹고 싶은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었다니까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을 정도예요. 아우, 지금 생각해도 화가 뻗쳐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내 대신 입덧을 다 해주냐고 남편 잘 만난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헐, 얼어 죽을 잘 만나긴. 남편 때문에 배고파서 죽겠구만. 그렇게 부러우면 니들이 가지시든가. 목구멍까지 이 말이 나오려는 걸 정말 사력을 다해 꾹 참았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일요일이라 택배 올 일도 없는데 말이죠. 잠에 취해 있던 저는 남편한테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죠. 내가 못 올 때 왔니? 어머머, 그보다 얘, 너 얼굴이 이게 뭐니? 새애기 대신 네가 입덧한다더니 얼마나 입덧이 심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됐어. 엄마,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아침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이상가족 찾기를 찍고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10대분도 더 통화하는 사이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절 향해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눈에 네 남편 안 보이니? 남편 꼴이 이 모양인데 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니? 어머머 세상에 쟤 살찐 거 좀 봐. 너 도대체 얼마나 먹어댄 거니? 아우 엉덩이에 티룩티룩 살 붙은 거 봐. 지 남편은 지 대신 입덧하느라 피골이 상접했는데 넌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니? 아우 불쌍한 내 새끼. 옆에 내라고는 어떻게 저런 걸 만나서 이 고생이냐.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살면서 우리 아들 밥 좀 해먹여야지. 아 글쎄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잘 됐다고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라 했죠. 생각 같아선 그런 남편을 확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사시다니요. 집도 좁고 방도 없는데 어떡해요. 없긴. 옷방 정리하면 요 하나 못 펴겠니? 자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꺼라. 아, 내 새끼 먹고 싶은 거 뭐 없니? 엄마가 다 해줄게. 전 속으로 설마 이 와중에 지네 엄마한테 먹을 거 해달라고 하진 않겠지 생각했지만 설마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나 엄마표 잡채랑 생태찌개가 먹고 싶어. 계란찜도. 남편은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꼬랑지를 팔랑팔랑 흔들면서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는 먹을 것 타령을 해댔어요. 입덧한다고 난 김치찌개 하나 못 끓여 먹게 하더니 잡채, 생태찌개? 그런데 예, 아가, 뭐하니? 가서 장 안 봐오고 잡채거리랑 생태, 계란도 한 판 사와라, 유정란으로. 제가요? 그럼 늙은이 애미가 가리? 얄미운 남편은 지 엄마 빽만 믿곤 못 들은 척하곤 TV 앞에 앉아 게임을 하더군요. 아, 어찌나 얄밉던지. 그날 이후 어머님은 자기가 무슨 빅마마라도 되는 양 우리 집 주방에 쿠킹 클래스까지 차릴 기세였죠. 냉장고엔 음식 재료들로 가득했고 아침 저녁으로 식탁 위엔 산의 진미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머님 음식은 자기 아들을 위한 음식이었죠. 그저 그거 몇 점 집어먹으려면 눈치는 또 얼마나 봐야 하는지
나중엔 아예 어머님 반찬엔 손도 안 댔어요. 게다가 그렇게 거한 상차림 뒤에는 어마어마한 설거지가 남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임산부인 제 몫이었고요. 먹는 건 전보다 줄고 하는 일은 많아지니 몸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게다가 개월수가 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허리며 발목에 통증이 심해진 저는 퇴근 후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평소라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은 터라 더욱 그랬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통에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식욕도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게 정말 죽을 맛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지 핑계라고 할진 모르지만 그땐 참고 버티는 게 내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이나 다니던 애라서 그딴 것도 못 참고 파르르 한다고 할까봐 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내 자신을 몰아세운 거죠.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퇴근 후 잔뜩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 띵동 벨소리가 울렸어요.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양손 가득 과일을 사들고서 말이죠. 아버님을 보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전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달려나가느라 고무장갑을 낀 채 아버님을 맞았죠. 근데 제 손에 끼워진 고무장갑을 보시곤 시아버님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리곤 주방 싱크대에 가득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시곤 버럭 화를 내셨죠. 당신이랑 형우는 뭐하고 임신한 며느리가 설거지를 해? 얘 대신 밥 해먹이고 살림 살아준다고 와 있는다더니 여지껏 시집살이 시키고 있었던 거야? 말해봐 이 여편네야. 시집살이는 무슨? 오늘 딱 한 번 제가 설거지한 거예요. 지도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게 미안했던지 하지 말래도 기어이 저러고 하는 걸 낸들 어떡해요? 안 그러냐 새아가? 시어머니는 절 바라보시며 눈으로 레이저를 쏘셨어요. 당장 그렇다고 말하란 무언의 압력이었죠. 저는 고민을 했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육신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순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한테 잘 사는 모습 보이려고 오기 부리며 나 혼자 꼭 참고 지내온 지난날이 너무 한심하고 구질구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참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폭발해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깨를 들썩이며 꺽대고 울어댔죠. 급기야 대성 통곡까지 하면서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영양실조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기도 조금 보인다고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신 시아버님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곤 의사 선생님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그대로 남편의 머리통을 치셨어요. 이런 개만도 못한 놈아. 한 집에 살면서 네 애를 가진 여자를 이 꼴로 만들어. 네가 이러고도 사람 새끼냐? 홀몸 다닌 애가 영양실조가 될 때까지 넌 옆에서 뭐하고 쳐 있었어?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왜 해? 왜 결혼을 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이 꼴로 만들어? 아니 영감탱이가 왜 귀한 내 새끼를 때리고 난리야? 때릴 거면 차라리 날 때려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감싸 안으며 아버님께 대들었어요. 잘한다 이 여편네야. 하나뿐인 아들내밀 저렇게 병신처럼 만든 게 바로 당신이야. 장가를 보냈으면 지 가정 이루고 살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늙은 애미가 끼어들어 애들 살 갈라놔? 나이는 어디로 먹었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 임신한 며느리를 부리면서 지 자식만 챙기는 게 말이 돼?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혹시라도 내 며느리랑 손주 잘못되게만 해봐. 당신이랑 저놈 새끼 싹 다 내쫓아버릴 테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말로 하지. 다음엔 내가 가만 안 있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지가 안 먹은 거지. 그게 내 탓인가?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시부모 공양해. 살림도 똑부러지게 하고 살아요. 제가 모자란 거지. 이 여편네가 그래도 인간아, 제발 철 좀 들어라.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잘못을 며느리한테 떠넘기려 들어? 그리고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새아기 출산할 때까지 너도 당신도 새아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그랬단 봐. 나 죽고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아버님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채증이 한순간에 훅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이라더니 그 말이 이렇게 찰떡일 줄이야. 아버님은 그 길로 저희 친정에 가셔선 저희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곤 제가 출산할 때까지 친정 엄마한테 저희 집에서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가, 다른 거 생각 말고 몸 건강히 순산만 해다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순산만 해. 그럼 내가 너 해달라는 건 다 해주마. 그리고 이건 시애비가 주는 용돈이다. 출산하고 몸 추스르면 안사돈이랑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려무나. 부족하면 내 더 줄 테니 말하고. 알았지? 그리고 네 시애미가 이상한 짓 하거든 언제든 나한테 말하려무나. 알았지 아가? 비록 철없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시아버님 덕분에 전 얼마 뒤 순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낳아보니 내 아이가 시아버님 판박인 거 있죠. 회사 선배가 우스갯소리로 아이 낳아보니 시아버님이었다고 하더니 제가 그 짝이었죠. 황당한 저와 남편과는 달리 시아버님은 싱글벙글이셨죠. 자신을 닮은 손주가 그렇게 예쁘시다나요. 덕분에 전 시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게 됐고요. 참, 그 철딱선이 없는 마마보이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라는 말처럼 AS는 안 되지만 재교육을 통해 쓰임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쓸만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저도 아버님 생각해서 더 잘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아빠 같은 우리 시아버지 고맙습니다. 두서없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10년 정도 다니다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전업주부가 됐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인데 둘 다 나이에 비해 연애 경험도 적고 내성적인 편이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끌리더라고요. 사귀다 보니 여러 면에서 잘 맞고 통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고 결혼 후에도 연애 때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무남동료 외동딸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편은 형제 중 막내로 시아버지와 형과 셋이 함께 건축 관련 동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형은 8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띠동갑이나 어린 형님이랑 해서 형님이 저보다 6살이나 어려요. 게다가 형님은 대학원까지 나왔고 친정집도 알아주는 부자예요. 다 뜯어 고친 거라지만 외모도 상당한 미인이고요. 시댁 건축 사업에도 형님네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셔서 형님을 시댁에서 공주처럼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아나무인에 위아래도 없고 왕싸가지예요. 아무리 형님이라도 저보다 6살이나 어린데 매사에 하는 언행이 어쩜 그렇게 사람 속을 긁어놓는지 열받은 거 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예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절대 같이 인사하는 적이 없고 그냥 무시하거나 겨우 고개만 까딱해요. 항상 저를 자기 하인인 양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고요. 아무리 나이가 저보다 어려도 형님이고 손윗사람이니까 저는 항상 깍듯하게 대하는데도 동서, 저것 좀 가져와. 이런 것 하나도 똑바로 못해? 정말 한심하네.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당연하게 내뱉었어요. 전 시부모님한테도 늘 찬밥 신세였어요. 남편보다 2살이나 많은 데다 친정도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이라 저런 동서와 함께 있는데 시댁에서 예쁘게 봐줄 리가 없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대놓고 결혼 반대를 심하게 해서 심각하게 파혼을 고민하기도 했었네요. 어디서 저딴 걸 데려왔어? 친정도 못 살지, 나이도 많지, 뭐 하나 예쁘게 봐줄 구석이 없어 라면서 면박을 주고 사사건건 형님과 비교했어요.
형님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전 고작 2년제 출신이니 학벌 얘기는 물론이고 외모까지도 들먹이는데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전 그냥 평범한 키와 몸무게에 얼굴도 평범했는데 키도 작고 뚱뚱한 데다 춘혈하면서 어찌나 대놓고 비하를 하던지요. 키 160에 몸무게 55kg이고 얼굴도 평생 어디 가서 못생겼단 소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사람 자괴감 들게 하더라고요. 그냥 저라는 존재 자체가 싫었나 봐요. 그래도 전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쯤은 별거 아니라고 여겼죠. 어차피 어느 시댁이든 무조건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은 통하는 법인데 내가 잘하면 그들도 달라지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상 겪게 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늘 저만 혼냈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굳은 일은 다 제 차지였어요. 형님은 맏며느리인데도 일은커녕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며 늘 형님 비위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했고요. 형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할까봐 시아버지며 시어머님, 아주머님 할 것 없이 절절 매더라고요. 어머님, 저 힘들어요. 그냥 밖에서 나가서 사 먹어요. 어머님, 저 오늘 바빠서 못 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 저 그거 싫어하니까 제가 원하는 걸로 해주세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시부모님들은 항상 그래 우리 아가 네 말대로 해야지. 누구 말인데 알았으니까 다 네 말대로 하마. 이런 식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은 부모님과 형이랑 늘 대립했어요. 전 괜한 분란 일으킬까봐 항상 말렸고요. 시댁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면 저희 손해였거든요. 저도 생각 같아선 시부모님이든 형님네든 부당한 건 다 따지고 싶었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막상 그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참기 힘든 건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며 욕하는 거였는데 저희 친정이 잘 살지 못해서 사업에 도움을 못 준다며 저랑 친정을 늘 싸잡아 비난했어요. 아휴, 내 팔자야. 거지 같은 친정에서 뭘 보고 컸겠어. 그리고 니네 친정은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어? 나이도 많고 하자 많은 딸 보내놓고 사돈 사업에 10원 한 장 안 보태는 게 말이 돼? 다른 집 며느리네 친정들은 얼마나 사돈집한테 잘한다는데 너도 눈이 있으면 네 형님 친정에서 하시는 것 좀 봐. 얼마나 경우 있고 통이 크신지. 남편과 동업하는 시댁 사업이 자금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형님 친정에서 도움을 주시니까 꼭 저희 친정이랑 비교를 하며 욕을 하셨어요. 전 제발 어디서 돈다발이 뚝 떨어져서 시댁이랑 분리해서 나와 우리 사업을 하고 시댁과 연 끊을 날만 꿈꿨죠. 그놈의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나 비쳐먹어 초라하게 만드는 건지 가슴에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와선 곧 형님 생일이니 저보고 시댁에 와서 형님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식구라고 해봐야 시부모님과 형님네랑 우리 다 해서 6명 뿐이라 못할 것도 없었고 명절이나 생신 제사도 제가 다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일이야 하면 됐지만 대놓고 형님과 차별하고 무시당할 생각을 하니 그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형님 좋아하는 거 위주로 장을 봐서 생일상을 차렸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다 시댁에 모였어요. 형님 선물로 명품은 아니어도 신경 써서 스카프도 사고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시부모님은 형님 옆에 앉아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참 부러웠어요. 부모 잘 만나 많이 배우고 예쁜 데다 부자이기까지 하니 시부모한테 저렇게 사랑받고 대접받는구나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괜히 평범한 저희 친정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형님이 갈비찜 하나를 집어 먹더니 갑자기 인상을 확 쓰면서 고기가 왜 이리 질기고 짜? 요새 누가 이렇게 음식을 짜게 먹어? 잡채도 그렇고 음식 간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먹으란 거야? 하면서 음식 타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딱 붙어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으이그 할 줄 아는 거라곤 살림하고 음식하는 것밖에 없는 식충이 주제. 음식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도대체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일부러 이렇게 짜게 한 거지. 다른 날도 아니고 큰애 생일인데 네가 다 망칠 셈이야? 뭐해? 빨리 가서 새로 만들어 오지 않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번 시댁 모임 때는 형님이 싱겁다고 타박을 해서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간을 세게 한 건데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로 짠 것도 아니었어요. 다들 맛있게 잘 먹어놓고 형님이 그 소리 했다고 난리를 치니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맛있기만 하구만. 왜 자꾸 음식 갖고 트집을 잡으세요? 이 사람이 이거 혼자서 다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질세라 화를 내면서 따지네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 입에도 짰어.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랬더니 남편도 지지 않고 따졌어요. 매번 이런 식이니까 그렇지. 일부러 흠잡으려는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형님 얼굴이 빨개져서 말하기를 어머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아닌가요? 애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음식 갖고 투정을 부려요. 그럼 직접 만들던가요. 음식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형수님은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남편이 든든하게 바른말을 하면서 따져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서서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지 못해? 어디 어른 앞에서 형수 생일날 형하고 형수한테 대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한다고 했는데 간이 좀 셌나 봐요. 다음부턴 잘 맞춰서 할게요.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더니 남편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사과하냐고 펄쩍 뛰었어요. 갑자기 형님이 제가 선물한 스카프를 뜯더니 아우 촌스러워. 요새 이런 걸 누가 메고 다녀? 이걸 진짜 나보고 하라고 사온 거야? 나 이딴 거 안 하니까 동서나 가져가서 해. 하면서 제 앞으로 던지고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 그만 일어날게요. 친정부모님이 생일 선물 사주신다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나오라셔서요. 쇼핑하고 부모님이랑 필드 나갈 거예요. 저 안 본 지 오래되셨다고 오늘만이라도 오래 보자시네요. 하면서 아주버님이랑 나갔어요. 시부모님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배웅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저한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다시는 형님네한테 대들지 말래요. 다시는 그럴 일 없습니다. 이딴 집구석이랑 영 끊을 거니까요. 사업도 다 손 떼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면서 남편이 제 손 잡아 끌고 나왔어요. 저도 시부모들도 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말도 없는 편이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힘든 시간이 이어졌어요. 시작한 사업이 자본도 없고 시댁과 같이 일하다가 혼자 하기엔 부족하니 잘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둘 살림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날 오겠지 하면서 버텼고 시댁 인간들 꼴 안 보고 살아서 마음만은 천국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물려주셨던 지방에 별 볼 일 없던 산과 땅에 리조트 사업을 한다는 대기업한테 팔려서 친정집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났거든요. 아직까지도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 일인데 정말 인생 끝까지 두고 볼 일이더라고요. 제가 늘 시댁에서 구박받는 걸 말 안 해도 눈치로 아셔서 미안해하시던 부모님이 저희한테 크게 떼어주셨어요. 저희는 그걸 발판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합쳐져서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고요. 업계에서도 소문이 났고 알아주는 업체가 되었어요. 시댁도 같은 업계에 있으니 당연히 알게 됐죠. 자꾸만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 전화를 걸어오는 걸 남편이 안 받고 차단까지 해놨더라고요. 시댁 얘기를 들으니 그새 무슨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었어요. 형님은 바람이 나서 내연남이랑 산다고 집을 나갔고 사업도 안 풀려서 부도 직전이라네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뻔도 했지만 그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라 여겨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 형님 친정에서 어려울 때 사업자금 대주는 걸 바랄 수도 없고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그 후에 들려오는 소문은 더 대박이었어요. 형님이 내연남한테 차인 데다 그 내연남 때문에 친정집에도 큰 잘못을 해서 친정부모님이 안 보려고 하신다고요. 어릴 때부터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내다가 친정집에서도 버림받고 여기저기 치이다 오갈 데가 없어졌겠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산대요. 현실 파악은 제대로 해서 더 이상 자기가 갈 곳이 없던 걸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거길 다시 들어가는 형님이나 그걸 다시 받아주는 시댁이나 도찐 개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가 싶어 받아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닭살이 다 돋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전화기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 후에 제 생일인데 자기가 큰애 시켜서 생일상 준비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와달래요. 그동안 자기네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듣는 둥 마는 둥 끊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다음에 연락 오면 자기처럼 받지도 말고 차단해버리래요.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인간들이 정말 미웠지만 우리 신랑 부모님인데 가서 들여다보기는 해야지 싶기도 하고 어렵다는데 도와드려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때까지는요. 신랑이 한사코 말리다 포기하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랑 형님 내외가 그새 많이 변했더라고요. 마음고생들이 심했는지 얼굴도 다 반쪽들이 된 데다가 살도 많이 빠지고 행색들이 영 초라했어요. 특히 형님은 얼마나 기세가 꺾이고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당당하고 싸가지 없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형님을 싸고 돌더니 완전 무리수가 돼버렸네요.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시키면 네네 하면서 갖다주고 어쩜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사람 일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잘 왔다 잘 왔어. 우리 아가 생일이라고 특별히 잘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어라. 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예전 일이 떠올라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뭐라고? 우리 아가? 망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속으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음식을 형님이 다 준비한 눈치였는데 일부러 흠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찌나 음식이 다 맛이 없던지 손댈 게 하나 없더라고요. 애초에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잘하긴 힘든 노릇이었겠죠. 제가 잘 먹질 않으니 시어머니가 보시다가 형님한테 큰 소리를 치시면서 으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사. 음식도 하나 제대로 못해? 너 때문에 작은 애 생일 다 망치게 생겼잖아. 저딴 걸 어디다 써? 저것 때문에 내 팔자 제대로 꼬였네. 하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발끈해서 아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대드니까 어디서 큰 소리야 지각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것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소리를 치고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랑 붙어서 싸우는 걸 시어머니랑 형님이 달라붙어 뜯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 오기 전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사이가 안 좋다 터진 것 같더라고요. 지들끼리 붙어서 싸우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가려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그만 가자며 저를 툭 치더라고요. 그 순간 전화기에 벨이 울렸어요. 지난번에 작은 건물 하나를 되도록 빨리 보러 가겠다고 얘기해놓은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어요. 지금 갈 수 있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어머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딜 간다는 거니? 아, 보러 갈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맞춰져서요. 얘기들 나누세요. 여보, 그저께 얘기한 거기야. 얼른 가보자.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남편이랑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애원을 하며 붙잡더라고요. 자기네 사업 도와달라고 하려 했던 모양인데 말도 못 꺼내보고 보내려니 아쉬웠나 봐요. 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땐 다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한테 둘째네 너희밖에 없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봐주고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너희들 그리워서 한동안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 라며 먹 같은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상대도 안 하고 뒤도 안 보고 나오려는데 형님이 선물을 내밀었어요. 풀어보니 명품 파우치더라고요. 마음만 받을게요. 전 이런 거 안 들어요. 제 취향이 아니라서. 라며 던져주고 나왔어요. 그러곤 또 왜 그런 걸 샀냐고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나서 난리였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얼마나 꼴불견의 진상들인지 정말. 살면서 돈이 다가 아닌데 돈 있으면 아부하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예전과 조금은 다르겠지라는 마음에 온 건데 참 씁쓸했습니다.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런지요.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란 걸 그 사람들을 보고 제대로 깨달았네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 저도 남편과 나름으로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28살에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맘고생시키는 시모 시집살이에 지금은 신랑도 미워집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전 왜요? 라고 맞받아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댁의 무리한 요구들에 너무 지쳐서 무턱대고 어느 날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그리고 더 문제인 건 시모는 자기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아예 모른다는 거죠. 하기사 시집살이 시키는 시모 중에 그걸 인정하거나 아는 사람은 없겠죠. 시댁은 신혼집에서 차로 20분이 걸렸어요. 신혼 초에 매주 일요일은 시댁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 온 지 딸랑 2주 된 새댁인지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우선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를 갔죠. 그냥 가서 아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쯤 맞춰가니 재료만 있고 저보고 밥을 하라더군요. 밥조차도 안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 내라는 식이었어요. 그냥 김치랑 밥이랑 계란 풀어 국이나 내놓고 싶어도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놈한테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에 몇 번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한다. 어른들한테는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반항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딱 반년만 하고 그때 가서 지금까지 잘했으니 횟수를 줄이자거나 없애자거나 하면 할 말이 생기지 않겠느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쌍욕 나오게 만드는 신랑놈이었네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3주 해보니 개소리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째 되는 날 아침에 가서 시어머니께 제가 이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맞벌인데 소중한 주말에 제가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 하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내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생일이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뵙는 거 당연한 거지만 도대체 이건 왜 해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요리를 가르치고 살림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더군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살림을 가르칩니까? 다 지 알아서들 사는 거지. 여튼 시모께 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자 산 지가 8년이 넘어서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해요, 어머니. 그리고 살림을 왜 내 집 말고 다른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라면 저는 요리, 살림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와서 요리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신랑은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뜨악한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시어머니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소리 지를 것처럼 하더니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대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그러게 내가 뭘 했냐고 쓸데없이 시어머니의 권위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애를 들들 볶더니 당신이 말한 권위가 이런 거냐며 한심한 여편네라고 소리 지르시네요. 정말 우리 아버님 나이스였어요. 분명 나는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너네 시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며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서 죽밖에 못 먹을 때도 죽도 못 얻어먹는다면서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냅둬 봤다. 말 잘했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말아라. 오고 싶으면 며칠 전에는 연락해서 약속 잡아라. 나도 내 집에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든 아들놈이든 들이닥치는 거 귀찮다.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정말 시아버님 최고 아닙니까? 남편놈도 못하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도 시어머니 무슨 심보인지 포기 못하고 끄덕하면 이상한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한여름 삼복더위에 영덕 사시는 시 이모님이 올라오신다며 저보고 터미널 가서 모셔오라기에 저는 그래도 가서 모셔오려고 내일 몇 시에 도착하시는 건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일 오전 도착? 저 회사 가는데요? 했더니 너 휴가 내면 되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이미 퇴근해서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소리가 아, 내일 못 간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않냐? 아마 이때부터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되물었던 게. 여튼 그랬더니 또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시이모님 제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 시댁에 에어컨 바람 쐬시러 피서 오시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모시러 가야 하나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래도 제 퇴근 시간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 더듬으면서 그럼 누가 가냐? 하셔서 정 그러면 신랑 보고 가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압권이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진짜 어이가. 그래서 저 그냥 대놓고 박장대소 했어요. 네? 어머님 저도 일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전화 끊으시대요. 진짜 뭐 내 일은 일도 아닌가. 그 후에도 뭐 정말 많아요. 여러 이야기 편하게 할게요. 시댁에 용돈도 달마다 50씩 드립니다.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여름에 세일한다면서 1,000만 원짜리 모피를 사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요? 신랑이랑 제 휴가를 시삼촌네 파주댁에서 보내자며 무작정 날짜를 맞추랍니다. 왜요? 저랑 동갑인 도련님이 있어요. 남편 동생이죠. 나이도 많은데다 아직 대학생이고 돈벌이 없고 전망도 없어요. 근데 그 도련님 여자 좀 소개시켜 주랍니다. 저보고요. 제 인간관계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제가 왜요? 친정엄마가 브랜드 옷가게 매장 하시는데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매장에 옷을 1시간 넘게 입었다 벗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 얻어가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미안했지만 그래요.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사돈 이쁘게 입으세요 했더니 아들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얻어입네. 이러는 겁니다. 진짜 벙쪄지더라고요.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또 가자고 하길래 제가 왜요? 했어요. 그 아들 가진 유세 떨 때 신랑도 옆에 있었죠. 제가 왜 같이 가기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다 지난 주말에 결국 어머님이 일을 크게 벌였네요. 그 주에 유독 피곤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에 모임이 있어서 커피 먹고 있으니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멀지 않아서 우선 나갔죠. 동창 모임인지 몰랐어요. 집 근처에 5일장으로 큰 장이 서는데요.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모임 끝나고 같이 장이나 보장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돈 좀 쓰겠다 싶었어요. 갔더니 모임 한 분들이 딱 봐도 내 기 꺾겠다고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이대요. 물론 그 와중에도 쓸데없는 짓 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아주머님도 계셨어요. 아들이 잘생겨서 와이프도 엄청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수수하게 생겼다는 말을 하길래 한 방 먹이고 싶다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앉았어요.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 있냐는 참견을 합니다. 좀 더 참았죠. 안 그래도 여기 어머님이 잠깐 들렸다가 가라셔서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럴 생각이었고요. 장바구니도 챙겨갔거든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회사 잘 다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벌이는 웬만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던데 라고. 사실 이때부터 이미 제 머릿속은 그래 어디 한번 미친년 칼춤 쳐보자는 생각이 지배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물음에 그냥 네 했죠. 사실 웬만하진 않아요. 그냥 남들만큼 법니다. 저 30대 초반이고 세후 260이고 여기에 수당 성과금 나오고요. 신랑은 달에 수당 다 합쳐서 한 31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저보다 4살 많죠. 제가 야근 많은 달에 성과급 합치면 신랑보다 벌어오는 돈이 더 많은 달도 간간히 있긴 합니다. 저희 외마디 대답에 질문자 아줌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것도 겁나 해맑게. 빙샹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내 엄마인가요? 친정아버지가 저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안암에서 전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이날도 제가 안경을 끼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을 했었나 봐요. 어떤 아줌마가 며느리도 친정아빠 닮아 눈이 약한가 보다 하면서 아이 낳으면 그쪽으로는 조심해야겠네 라고 합니다. 이땐 정말 빡치더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우리 친정을 말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환을 제 약점 삼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더러웠죠. 그래서 어머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별 얘기를 다 하셨네요. 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소방관이셨어요. 소방관 적어도 10년 이상 하면 몸 성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관지는 골초보다 더 엉망이고 그게 아니면 뼈에 철심 하나씩은 다 박혀 있어요. 그런 거 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는 아버지셨는데 교육관으로 말년 보내시다 은퇴하시고 그냥 노안이라 치부하던 눈 검사 받으니까 암이 이미 많이 발전된 상태였거든요. 의사가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유독물질도 많이 접하고 고온의 열기도 견뎌야 하니 눈이 많이 상한 듯 하다고 했어요. 그 생각하면 아직도 슬픈데 그래서 제가 아줌마들에게 아버지가 소방관이셨어요. 눈의 유해염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모멸감을 갖고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저 왜 부르셨어요? 왜는 왜야? 시어머니 동창들한테 인사나 하라고. 아, 네. 그러면 저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를 할 것 같아서요. 했더니 방금 왔으니 좀 더 있다가 가랍니다.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미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죠. 그러자 아까 애 타령하던 아줌마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하니 어이없다는 듯이 허허 이래요. 불편하게 만들 말만 하시면서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의 집 귀한 딸 불러다 놓고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딸 없어요? 딸한테 시모가 친구들 불러다 단체로 이러고 있는 꼴 봐도 당연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을 테니 단체로 한번 혼내보시겠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거고 진짜 싸가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려고 부른 것도 있으실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를 혼내기로 부르셨다면 실패하셨고 싸가지 없는 건지 구경하려고 부르셨다면 성공하셨어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저 쫓아나와서 싸대기 올려 붙이시겠다고 헛손질 하시는 거 피하고 그냥 피식 한번 웃고 제 가던 길 그대로 가서 친정 갔어요. 신랑한테는 있었던 일 톡으로 다 남겨놓고 너네 엄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혼인 줄 알라고 해놨고요. 그날 그 다음날 신랑 계속 전화 오는데 전화 안 받고 그니까 사과하신대? 이 톡만 보내고 있었어요. 전화 오면 끊고 사과하신대? 톡 오면 내용 다 상관없이 사과하신대? 아직 시집 안 간 제 동생은 저 왜 친정 갔었는지 알고요. 엄마한테는 그냥 오고 싶어 왔다고는 했는데 이틀이나 있었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맨몸으로 와서 동생 옷 빌려 입고 출근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도 뭔가 눈치채신 듯 하지만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사과받고 싶어요. 신랑한테 그동안 지 엄마 가짜는 소리 할 때마다 화도 내고 안 보고 산다고 협박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면 잠시 잠잠하다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이런 일 벌이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신랑은 이혼만은 안 된다. 엄마는 너한테 사과시키겠다. 꼭. 그래도 전화는 받아달라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 노망이 난 건지 지 엄마 편인 것 같아 신랑도 못 믿겠고 저 포함해서 제 부모님까지 싸잡아 욕하는 시모한테 이렇게 있단 제 마음이 더 다쳐서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질 것 같아서 이혼 서류 작성해서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경솔한 행동들 덕에 잘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저 지 마누라 하나 못 지키는 뭐 같은 아들 반품합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으니 어머님 귀한 아드님께 대신 좀 말해주세요. 직접 이혼하자 말할 가치도 없네요. 귀한 아들 데려간 제가 진짜 미우셨나 봐요. 귀한 아드님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벙찐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그러고는 돌아 나와버렸어요. 친정엄마께는 그냥 남편이랑 안 좋다고 집에서 좀 이따 들어가겠다 말씀드렸어요. 괜히 엄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저 진짜 사과받고 싶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 할 수 없어 최후 방구까지 쓰고 후련하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빈 것 같기도 하고 응원받고 싶기도 하고 해서 주저리 긴 글 올려봤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대학 시절에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당찬 여대생이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됐죠. 영어도 배우면서 그곳 문화도 배우고 싶어 떠난 호주 생활은 막상 겪으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워홀 홍보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호텔 리셉션에서 멋있게 일할 줄 알았죠. 그런 꿈과는 달리 영어 실력이 부족한 동양인 여자에게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땐 정말 어렸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인종차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영어 때문에라도 당연한 일인걸요. 어쩔 수 없이 동양인만 잔뜩 모여있는 딸기 농장에서 딸기 피킹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매일 농장과 숙소를 오가면서 이건 뭐 영어를 배우러 온 건지 그냥 노동을 하러 온 건지 일하고 나면 하루가 고단해 서로 얘기는커녕 잠들기 바빴죠. 도대체 호주에 뭐하러 온 건지 후회 같은 심정으로 호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호주에 온 지 2달도 안 돼서 돌아가는 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해놓기도 했고 환경이 이렇다고 무언가 포기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호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워홀러들을 위한 카페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1년차 워홀러였던 남편은 병아리 워홀러인 저에게 본인도 다 겪은 과정이라며 많은 걸 조언해줬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마다 만나서 일주일간 있었던 얘기를 하소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고 친구처럼 혹은 연인처럼 호주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전 이 이역만리 타지에도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자체에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벗어나 골든코스트에 있는 작은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호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농장에서 일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였죠. 거의 온종일 영어만 쓸 정도로 영어만 쓰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영어 실력도 쑥쑥 올라갔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 남편의 비자가 끝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사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귄다거나 뭐 결정적인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 상태로 저희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점점 연락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2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넓은 세상의 경험을 하고 와서인지 자신감도 넘치고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에 열심히 취업에 도전해 대학 졸업 후 바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취업 후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오랜만이야. 한국 들어왔다면서 잘 지내지? 정말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연락해온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죠. 호주에서 못다이로 인연을 이어가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단 1시간이라도 얼굴 보기 위해 저희 집까지 찾아와줬고 365일 중에 365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타는 연애를 했어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2년차까지는 정말 신혼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어서 저희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부가 되었죠. 출산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 아이도 나오게 되는데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남편이 돈 잘 버니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 그만둔다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긴 했죠. 신생아 때 엄마의 케어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땐 사실 몇 년 쉬어도 재취업 잘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와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저도 슬슬 사회로 복귀를 위해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자에게는 사회는 냉혹하기만 하더라고요. 왜 경력녀라는 말이 나온지 실감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호주에서 호텔에서 서비스하며 일한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창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저를 적극 지지해줬고, 저도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퓨전 레스토랑은 제 의욕만 너무 과했던 걸까요? 음식 맛과 서비스는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운영하면 할수록 젖잘 폭만 커지게 되고 도저히 가게를 지속할 수가 없었죠. 오픈 1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어요.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날린 건 물론 오픈할 때 대출받은 돈과 적자로 인해 쌓인 빚이 1억 가까이 됐어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태도 변화였어요. 가게를 접은 뒤 남편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저만 보면 한숨 쉬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시아버지께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날 말이 전혀 틀린 게 없다며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셨죠. 1억의 빚까지 지게 된 건 모두 제 잘못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고, 정말 죄인이 된 양 위축돼서 지냈어요. 꿈 많고 당당하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과 시댁의 눈치만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성격상 이 사실을 알면 쓰러지실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머니께 자세한 내용은 일단 숨기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아셨는지 제 가게가 망한 걸 넘어 1억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흥분한 모습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수연 엄마는 의사 사이 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눈꼴 싫어 죽겠는데 누구는 며느리 잘못 봐서 집안 폭삭 망하게 생겼네. 도대체 사돈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네 빚 갚는다고 인생 망치는 거 나는 눈 뜨고 못 본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부모님에게도 맞아보지 않은 뺨까지 맞고 쫓겨나듯 집에서 나온 저는 친정에도 갈 수 없었고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선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오늘 어머님이 찾아와서 엄마 만났으면 대충 들었겠네. 난 이 빚 갚아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잖아? 네가 빚진 건 이혼 사유로 충분한 거 너도 알지? 우리 질펀하게 굴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알겠지? 아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을게. 우리 딸 소희도 있잖아. 제발 그러지 마. 제가 울면서 애원을 해봐도 정말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도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갑더라고요. 물론 제가 진 빚 남 탓할 생각은 없었고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그저 돈 앞에서는 그냥 남이 되는 현실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건지.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경제력도 없고 빚만 있는 저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고 저는 빚만 가진 채 쫓겨난 꼴이 됐어요.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게 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희망이란 없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 시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나쁜 생각조차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1억 빚까지 지게 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지만, 네, 맞아요. 1억이란 돈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사람까지 버릴 만큼 큰 돈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작 1억 때문에 아이까지 뺏겨버린 이 상황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빨리 빚부터 갚아야 우리 소희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릴 일이 없었던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청소, 서빙까지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일은 다 했고, 가게 운영해봤던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면서 레스토랑 일에 임하다 보니 설거지, 청소 업무를 시작해서 가게 매니저까지 승진하게 되었고, 매장 매출까지 올라가게 되니 사장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상처도 점점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수정씨, 저랑 함께 일해볼 생각 없어요? 다름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1년간 수정씨 지켜본 바로는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해볼래요? 저는 아직 빚도 있고 사업을 하고 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빚 갚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도 데려와야 했어요. 사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지만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사장님은 저의 아이디어와 감각만 필요해서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라고 하시며 처음부터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의 월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월급을 안정적으로 주겠다고 하셨고 사장님의 자본과 제 아이디어와 성실함으로 자신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받았던 저는 고민 끝에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지는 장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2년간 미친 듯이 일했는데요. 사장님과 저, 그리고 직원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메꿔주며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고 2년 동안 꽤 많은 매장을 오픈하면서 프랜차이즈화를 성공시키고 있었죠. 불과 3년 전 레스토랑 말아먹고 시댁에서 쫓겨난 제가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일할 때 꼼꼼한 제 성격 탓에 순간 방심하면 놓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직접 체크해야 마음이 놓여서 특히 신규 매장 오픈 초기에는 직접 매장 관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매장 관리를 하던 차에 여느 날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여기가 요즘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 목소리에 돌아본 자리에는 전 시어머니가 저를 하찮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있었어요. 어머, 너 여기서 알바하니? 여기 서비스 좋다고 하더만 직원 수준이 이래서야. 여기 사람들은 네가 남의 아들 인생 망칠 뻔해서 이혼당한 거 알고 있니?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시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하찮은 며느리 취급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죠. 3년이나 흘렀는데도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트라우마가 떠올라 혼미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텝 준비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이래서야 내 딸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다시 홀로 나왔죠.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저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우걱우걱 잘 먹고 있는 그 모습에 정말 겨우 저런 인간한테 시달린 거 생각하니 오히려 화가 났고 그래서 그 테이블로 갔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다들 뵀죠? 뭐 이혼했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니깎게 먼 게 내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 니 주제에 맞게 굴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처음부터 저에게는 그 여자 허락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자 보자니 밥맛 떨어지게 어디서 알바 주제에 손님 테이블에 앉아? 직원 교육이 엉망이구만.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참,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사장 찾아대는 어머님께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여기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사장 부를 필요 없이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적잖게 당황하신 듯 말까지 더듬으셨고 같이 온 친구분들도 웅성웅성 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이럴 거면 하루 빨리 이혼할 걸 그랬어요. 아들 인생 말아먹은 게 제가 아니라 제 인생 맡고 있었던 게 그쪽 집안이었나 봐요. 말했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 또 때리시게요? 아직도 그 손발을 못 고치셨어요? 저 때리면 이제 범죄예요, 범죄.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얼마나 때리시던지요. 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죠. 어머님 폭력 잘 쓰시잖아요. 새며느리 들이시면 때리지 마세요. 제가 멍청했으니 그냥 넘어갔지 고소당해요. 친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분 손버릇 장난 아니거든요.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욕짓거리밖에 없는 걸 보니 저런 여자한테 절절 매던 제가 다 한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혹시 저기 수연 씨 어머니시죠? 어머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질이도 가난했던 년이 의사 사위 보고 나서 어깨에 힘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직 잘 만나고 계시네요. 얼마나 뒷담을 해대는지 제가 친구분들 이름도 외울 정도였다니까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늦었어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진 후였고 가게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가게를 나갔는데요. 정말 친구들 앞에서 본인의 가면이 벗겨진 그 여자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걸 보니 좀 고소하더라고요. 저녁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울고 매달리면서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던. 야, 너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랜만이네. 오늘 어머님 뵀는데 여전하시더라. 여전히 내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시던데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냐고. 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을 다 망치려고 드는 거야? 네 인생이 왜? 네가 빚을 갚아주기로 했어. 뭘 했어? 마누라한테 빚 생기니까 지 피해보기 싫어서 그냥 아이까지 빼앗아 내쫓아놓고 이 비겁한 놈아. 그랬더니 남편은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제가 염치도 없다며 빚밖에 없는 여자가 무슨 아이를 키운다는 거냐고 앞으로 아이 볼 생각 꿈도 꾸지 말라더라고요. 아, 너희 엄마가 말 안 했니? 나 네 엄마가 오늘은 식당 대표야. 네가 나 버려져서 인생 역전됐네.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가 또 오길래 당연히 안 받았죠. 제가 그런 인간이랑 할 얘기가 있나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앉자마자 한다는 말이 저보고 정말 여기 대표 맞냐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명함을 주고 확인시켰죠. 그 명함을 봤더니 남편이 보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모전자잔인 건지 지 엄마도 손을 떨더니 지는 또 손을 왜 떠나요? 저보고 딸은 볼 생각도 말라던 사람이 소희 엄마, 아니 여보, 우리 소희 다시 같이 키워보는 건 어때? 내가 아무리 봐도 소희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이럽니다. 진짜 입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보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참았어요. 야, 1억 참. 그래, 그거 갚기가 힘들더라. 근데 네 애까지 낳아준 마누라까지 버릴 큰 돈은 아니던데? 네 엄마 말대로 주제에 맞게 행동해. 어딜 와서 여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소희를 왜 못 봐? 네 말대로 내 딸한테 내가 필요해. 곧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렇게 전 남편을 내쫓았어요. 저는 곧 양육권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양육권을 뺏긴 이유가 경제력이 없었던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빚도 다 갚았고 돈을 벌고 있는 지금이라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할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시작한 소송임에도 남편은 무슨 옥이었던 건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반환 소송 과정은 피가 말렸죠. 다행히도 재판부는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제 손을 들어줬고 아이를 제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제 상황을 배려해줘서 한 달간 쉬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딸을 다시 품에 안은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동안 못 보낸 시간 보상하듯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잠든 아이를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정답 없는 인생, 살다 보면 희망 가득 찬 날도 오는 거겠죠. 이 글 읽어주신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6년차,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딱 저희 시댁을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고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위한 상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을 던져줬어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가 부족했냐고요? 아니요. 다행히도 수능 성적은 제가 원하던 학교 학과에 들어가기에 충분했어요. 제 걱정은 바로 저희 아빠였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고 아빠는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사실 제가 워낙 어릴 때 이혼하셔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늘 제 인생은 아빠와 함께 했는데요. 아빠는 엄마의 부재를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빠의 존재만으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싱글파파로 저에게 평생 헌신한 그런 아빠를 두고 서울로 대학을 간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뜬금없이 저한테 밥 먹으러 가자며 고급 갈비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아빠와 처음으로 대학 진학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아빠, 나 이번에 전액 장학금 받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학 가려고. 내가 열심히 하면 서울이든 여기든 똑같아. 학비도 안 들고 서울의 월세도 엄청 비싸대. 우리 딸, 혹시 내 걱정 때문에 서울로 안 가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아빠 여기 친구들도 많아서 걱정 없고. 그리고 내가 우리 딸 대학 보내려고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돈도 있으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던 대학으로 원서 내. 아빠는 학비와 생활비로 쓰라며 통장 하나를 내미셨고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아빠 때문에 원하는 거 못하면서 사는 거 싫어. 우리 딸은 똑똑해서 뭘 해도 잘할 거야. 알았지? 아빠의 진심 어린 말에 아빠 품에 안겨 어린 애처럼 펑펑 울었네요. 저는 아빠의 지지 덕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지원했고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제 나이 20,
대학 입학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되었죠. 아빠의 기대에 어긋날 수 없었던 저는 다들 놀고 즐기는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캠퍼스의 낭만은 저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서울 생활이 2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과에서도 거의 아웃사이더였던 터라 주말에 연락할 사람 하나 없었어요. 3학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대학 생활을 보낼 수는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도 시작해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3학년을 환영해주는 동아리는 없었어요. 포기하려는 차에 게시판에 걸린 공지를 보게 됐죠. 밴드부 키보드 구함.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 피아노를 쳤던 저에게 딱 맞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가입하게 된 그곳에서 미래의 제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밴드부 리더이자 보컬이었던 그는 정말 신비한 사람이었어요. 노래할 때 제외하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드물 정도로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뭔가 모를 그늘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동아리 가입 후에 저도 뭔가 대학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좋아서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와 함께 공연 준비하면서 말이 없는 그와도 조금은 친하게 되었지만 그런 시간도 길지만은 않았어요. 졸업반이었던 그는 마지막 공연을 마친 후에 취업을 위해 더 이상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겼던 저희의 인연은 제가 졸업 후 제약회사에 취업하면서 운명처럼 다시 이어지게 되었어요.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담했어요. 손대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에 동료들에게 피해만 주고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너 수진이 아니야?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한 남자.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야 나 김영석. 카이로스 동아리. 벌써 나 까먹은 거야? 순간 김영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그가 형석 선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긴 장발에 늘 자유분방한 패션을 하고 다니던 그가 단정한 짧은 머리에 와이셔츠 입은 회사원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못 알아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괜찮아. 못 알아볼 수도 있지. 나 많이 달라졌지? 먹고 살려다 보니 나도 변하더라. 완전히 달라진 외모와 함께 말없이 시크했던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뭔가 짠하기도 했지만 말수가 없어 더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벽이 있던 관계에서 조금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줬어요. 그가 저희 과 선배였고 제가 동아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참, 얼마나 과 생활을 안 했으면 자기 동아리장이 과 선배인 것도 모르고 있었냐며 웃었는데 학교 선후배로 시작한 인연이 회사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회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정을 쌓은 저희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간 회사 안에서 비밀스러운 연애를 즐기던 저희는 제 28번째 생일날 그의 프로포즈로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허락차 각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허락 같은 게 왜 필요하냐시며 그를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그의 집을 방문했죠. 집안이 뭔가 무겁고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단지 느낌만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께서는 시아버지에 비해 어려도 너무 어려 보였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그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예비 시부모님과 처음 만남을 마친 후 그는 저에게 본인의 집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아까 그 여자분 내 친모가 아니야. 친엄마는 나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 시아버지께서는 아내를 잃은 후 내내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6, 7년 전쯤 등산 모임에서 만나게 된 여자분과 함께 살림을 차리셨다고 했는데 남편은 새엄마가 된 그녀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대요. 아버지께서 다시 기운 차리시고 살아가시는 모습에 그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첫 인상에서 뭔가 그늘이 느껴졌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는데 동시에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그에게 더 큰 동질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결혼 후
저도 남편이 왜 이리도 새엄마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는지 점차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시아버지가 있을 때는 천사 같은 새엄마이자 시어머니 노릇을 했는데 시아버지만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시아버지 생신날 오랜만에 시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도 남편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역시나 저희에게 살갑게 구는 시어머니셨는데 우리 형석이 많이 먹으렴. 우리 애기도 많이 먹으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아버님께서는 버럭 화를 내셨는데요. 형석아, 넌 10년이 지나도 어찌 변하질 않는구나. 사람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애 혼내지 마세요. 억지로 그게 되겠어요? 10년이 안 되면 20년 노력하면 되죠. 역시나 시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천사표 시어머니시더라고요. 화가 나신 아버님께서는 주방을 나가버리셨는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완벽히 다른 얼굴이 드러났어요. 얘야, 넌 네 남편이 그런다고 너까지 대답을 안 하니? 네 남편이 나 개무시한다고 너도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꾹 참고 있는 남편은 마치 늘 당하던 것인 양 흘려들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의 불똥은 늘 저로 향하게 되었어요.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가진 저는 출산을 위해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변호사셨던 시아버지는 늘 재판 준비로 바쁘셨던 터라 집에는 시어머니만 계셨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얘야, 너는 여자애가 돼서 김치도 하나 못 담그니? 친정엄마가 없으니 이런 거 하나도 못 배웠지. 아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뭐라고? 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일부러 저에게 시비 걸듯 공격하는 시어머니는 무슨 말만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소리치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도대체 시아버지께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도 시아버지의 꾸지람이 이어졌는데요. 애기야, 아무리 그래도 네 시애미다. 너도 지킬 건 지켜다오. 시아버지의 호통 앞에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 사과드릴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뒤에 숨어서 저를 보며 조소를 날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정말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만 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뱃속의 아기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이 전부 해결하겠다며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제 처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까? 예, 내가 언제 네 처를 괴롭혔니?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키는 게 괴롭히는 거니?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당신이 숨겨놓은 아들 있는 거 다 알아. 그저 아버지가 행복해 하셔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내 여자까지 건드리면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집으로 들어오셨고 시어머니는 마치 핍박받는 새엄마의 빙이 된 듯 하더라고요. 나는 그저 너희랑 잘 지내려고 좋은 시어미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의 눈물 뚝뚝 흘리시는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소리를 버럭 지르셨고 저희를 쫓아내셨죠. 형석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아무리 그래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 수 있는 거니? 꼴도 보기 싫다. 남편과 저는 아버님에게 거의 쫓겨나듯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후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듣게 된 소식은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과 급하게 아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현수 고생 많았다. 이제 곧 저 노인네 죽으면 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왜 죽어? 그리고 누구 맘대로 너희가 이 집에서 살아?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시어머니는 상당히 놀란 눈치였고 자기 친아들을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뭐라는 거니? 너희가 여길 왜 와?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 저 영감 너희 때문에 암 걸린 거야. 니들이 속 썩여서.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네 아버지 죽으면 이 집 내 거야.
평소 시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잘할 수 없던 시어머니는 이제 그 더러운 가면을 쓰지 않기로 했는지 노골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듯 보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이거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너 같은 여자라도 우리 아버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참아왔는데 더 이상 못 참아. 네가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네 아버지 다늘과 암까지 걸려서 골골하고 있는데? 정신도 없는 양반이 뭘 하겠어. 말하려면 해봐.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을걸? 정말 듣고 있자니 악마가 따로 없었어요. 남편은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방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방문 앞에 서 계셨고 저희의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어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그 여자는 또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보, 애들이 또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업신여기네요. 당신 병간호한다고 매일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지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전남편 사이에 아들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말만 하면 그 아이까지 거둘 생각이었는데 넌 끝까지 말 안 하더라. 결국 내가 죽으면 내 재산 가지겠다는 생각이었니? 여보, 아니야. 오해야. 얘는 내 조카야, 조카. 대답해봐, 현수야. 정말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를 그 여자는 멘탈이 터졌는지 결국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참 다 늙은 남자랑 살아줬더니 어이가 없어서. 양심도 없지. 내가 당신 암수발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모르겠고 법적으로 해. 결국 당신 수발한 것도 나라고. 이혼하면 당신 재산 반은 내놔야 해. 그거 알아? 이혼 전문 변호사인 아버님 앞에서 법으로 하자는 그 여자에게 시아버지는 진짜 법적으로 대해주셨어요. 당신이 나랑 혼인신고를 했던가? 당신 나랑 법적으로 남남이야. 그리고 병수발을 했다고? 잠이나 자라고 약에 수면제 타준 게 병수발이니? 내 재산 당신한테 100원도 못 줘. 소송 걸려면 걸어봐. 그리고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사과하셨어요. 형서가, 애기야, 내가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오해했구나. 그렇게 속 깊은 너를 두고 면목이 없다. 그 여자는 아버지께 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와 계속 같이 먹였고 그 때문에 계속 잠만 주무셨던 건데요. 자신이 더욱 정신이 흐릿해지니 이상해서 결국 수면제를 알아내게 되신 거예요.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여자를 더욱 용서할 수 없었겠죠. 시아버지께 위험한 수면제를 계속 먹인 그 여자를 고소하게 되었어요. 참 법이란 게 저희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프신 아버지께 수면제인 걸 알면서도 과도하게 먹인 그 여자에게 감방행이 아닌 겨우 벌금형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웃기죠? 그래도 시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으신 재산을 그런 악마 같은 여자한테 한 푼도 쥐어주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암 진단을 받고 한참을 집에서 방치했던 터라 서둘러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상태가 좋아서 수술하시고 현재는 회복치료 진행 중이에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아빠가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해줬어요. 둘 다 혼자 늙어가는 처지에 사돈 공기 좋은 곳으로 모셔서 요양하면서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며 고향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올라오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공기 좋은 곳을 원하시기도 하고 몸 상태도 그런 곳에 사시는 게 맞는데 맞벌이 부부에 아이까지 있다 보니 시골로 내려가는 건 무리여서 시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나 걱정 많이 했었어요. 모두의 상의 끝에 경기도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해 양가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죠. 거리가 가까워 저희가 반찬도 해다 드리고 들러보기도 좋고요. 사돈끼리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시네요. 엄청난 일을 겪은 만큼 아버님도 남편도 우리 가족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인 여자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혹시 몰라 여러분도 도움되시라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냥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만 하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의 않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그렇게 거의 1년 정도가 돼갈 무렵 10월쯤에 15년지기 절친이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도 그 친구는 한 번씩 만났었지만 그때부터 그 친구를 좀 자주 만났습니다. 11월 초쯤 그 친구랑 일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일이 조금 빨리 끝나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언니가 문화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 언니와 잠시 만나려고 했더라고요. 이왕 빨리 나온 거 같이 보고 인사하고 우리끼리 다시 나가자고 하길래 당연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곳을 갔어요. 그 언니라는 분이 정말 친근하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마치 자신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고 안쓰럽다고 하면서 정말 유명한 명리학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 제 절친과 같이 명리를 한번 봐보라며 생년월일을 물어봤었습니다. 본인이 말해 놓을 테니 날 잡고 보라면서요. 원래 점, 사주 이런 거 안 믿고 잘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보니 명리는 점도 아니고 사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번 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움이 고마워 감사하다고 하고 며칠 뒤 그 명리학을 봐주시는 분을 친구와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은 업계에 소문나면 서로 안 좋다고 주변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친구랑 며칠 뒤에 이 명리학 해주시는 분을 만났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한두 번은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랑 같은 방에서 셋이 얘기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잘 맞췄고 친구에 대해서도 너무 신기하게 잘 맞추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때는 친구랑 저랑 따로따로 보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때 저한테 같이 온 제 절친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같이 다니면 좋을 거고 둘이 상생하는 관계라고 정말 좋은 친구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천살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종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원래 무교인데 어떤 종교를 말하냐고 물었어요.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잡신만 아니면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귀인이 나타날 거라 하길래 제가 어떤 귀인이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책을 읽어주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냐고 했는데 웃으면서 동성일 거예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니까 정말 소름인데요? 이러곤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그때까지는 명리까지 봐주게 할 수 있었던 친구한테 고맙다 했죠. 친구랑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귀인 이야기도 하다 헤어졌어요. 2주 뒤에 친구가 보자 해서 또 만났습니다. 친구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가자고 하길래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시작됩니다. 친구랑 카페에 있는데 한 8개월 전쯤에 친구랑 저랑 술 마실 때 근처에 아는 언니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 언니가 카페로 들어오면서 니네 여기서 뭐해? 이러면서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다면서 기다린다는데 기다리면서 저희 자리에서 계속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친구를 봤는데 친구도 놀라서 눈이 커졌었어요. 책도 종교책을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순간 또 소름이 돋았죠. 진짜 바보 같지만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의심할 수도 없었고 제 15년 절친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1도 의심하지 않고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왔는데 그 언니랑 따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심 없이 친구랑 그 언니랑 오래 만났고 교수님도 저희랑 얘기하는 게 즐겁다고 했어요. 좀 이야기하다 둘이 이제 가봐야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심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제 친구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교수님에게 자기 심리상담 좀 부탁드릴 수 있냐 했습니다. 처음엔 그 심리상담을 같이 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도 그때 심리적으로 힘들었으니 같이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친구랑 같이 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했던 게 나무, 집, 뱀, 사람, 해, 달, 호수 등등 그림 그리기와 또 무슨 성격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 결과는 다시 만나서 얘기해주겠다 하고 헤어지고 며칠 뒤 또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만나고 더 이상 그분을 볼 일이 없다 생각했죠. 만나서 결과와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둘 다 마음에 상처가 많다면서 심리치료 중에서 경서,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 거냐고 물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면서 도움이 돼주고 싶다고. 경서가 뭐 유교, 불교, 성경 다양하지만
성경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서를 통해 본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성지능 SQ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시간이 안 돼서 한 2, 3개월만 볼 수도 있다 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면 제가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해본다고 했죠. 전 성경으로 한다기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을 인용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심리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서 별 의심 없이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듯이 제 옆엔 15년지기 절친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1월에는 일주일에 2번을 보자 하고 12월부턴 3번 정도를 보자 했어요. 어차피 뭐 2, 3개월 정도만 해주신다 했으니 그때부터 친구랑 같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봤는데 처음에는 바로 성경으로 안 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하길래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믿게 되었죠. 12월 초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해보자며 고마우면 밥이나 사 장난식으로 말하시길래 제가 먼저 감사하니 밥 사드린다고 했고 친구랑 같이 그 교수님 계시는 주변에 밥집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근처 커피숍을 가려는데 거기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또 그 교수님이랑 친구랑 가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교수님을 소개시켜준 그 언니였어요. 자기도 그쪽에 친언니랑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친언니가 심리학과를 전공했는데 요즘 그쪽으로 좀 힘든 일이 있다네요. 이 교수님한테 조언 좀 구할 수 있냐고 묻는다길래 저희가 가는 카페로 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저 친구, 교수를 소개시킨 언니, 그 친언니까지 5명이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 친구랑 교수님을 소개시킨 언니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뭐 상관없으니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친언니가 그 교수님이랑 심리학과나 뭐 현재 심리상담을 해주면서 겪는 고충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NLP를 같이 들을 수 있냐고 부탁해서 그 교수가 저랑 친구에게 같이 들어도 상관없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까지 오게 됐죠.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시작할 때 셋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전혀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좋은 구절 읽어주면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말하길래 솔직히 마음의 위안도 됐고 친구랑도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다 했습니다. 2번째 성경으로 했을 때는 종교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서 능수능란하게 성경에 대해 풀어나가더라고요. 인문학 같은 거 해주면서 유교, 불교, 기독교 있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서 3번째 정도 들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하나님, 즉 신이 저자이며 대피를 한 자들이 사도선지인데 35명이라 어쩌고 저쩌고 전도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교수님 집 앞에서 셋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도 그렇고 그 언니도 그렇고 일단 더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겠다고 저는 무교라 성경을 잘 모르니 이상한 점을 알려달라 했죠. 그리고 같이 제 차를 타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의심 가는 부분을 몇 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는 자기가 판단해 보겠다며 아직 이상한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교수가 이상한 말을 하면 자기가 먼저 안 한다고 말하겠다고 하고 나니 저는 또 거기서 의심을 접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다음날 가면 제가 친구에게 의심스럽게 말했던 부분을 그 교수가 정말 자연스럽게 술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연히 그 말이 나온 것처럼 해서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집에 갈 때 저 교수 나한테 도청장치 달았나?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이랬어요. 친구는 뭐 심리상담 해주면 공통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래서 진짜 또 바보같이 의심을 안 했습니다. 저도 진짜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인데. 그리고 이걸 시작했을 때 그 교수라는 사람이 인터넷 믿지 말라고 검색해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가족들이나 남친한테 지금은 말하지 말고 좀 지나면 말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아무리 심리상담이지만 경서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오해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좀 더 해주고 싶다고 길면 1년까지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딱 말한 기간까지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교수라는 사람한테 부담드리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제가 술 먹고 우연히 가족들에게 말했고 사실 남친은 처음에 심리상담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별로 의심 가는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랑 오빠는 뭔가 이상하다며 하지 말라 말렸어요. 전 힘들 때 우연히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분이 해주시는 거라며 울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안 믿어준다며. 진짜 그날 저희 친오빠 멱살까지 잡을 뻔. 그날 서러워서 많이 울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NLP 성경부터 검색했는데 여기서 의심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새벽에 카톡을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또 계속 자기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시전하며 저한테는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음날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감기가 심하게 걸려 아파서 오전에 그 교수에게 못 간다고 전화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안 가면 그 언니랑 친구 둘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끝나고 일주일에 3번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심리 상담을 해줘도 심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전 오래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가서 말하면 안 좋은 상황이 될까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지만 올해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돼서 그러니 해볼 때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또 의심을 접었죠. 붙잡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 다음 달까지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뒤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만났는데 연말 계획을 물어보더군요. 마지막 주에 회사 회식도 있고 선약도 있어서 그 주만 하루밖에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들을 게 아니라며 평일에 하루밖에 안 되면 주말이라도 하루 잡아서 해주겠다고 강조했어요. 거절을 수십 번 하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의심이 점점 커져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다 보니 연관 검색어에 신천지라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신천지 전도 방법, 포교 방법을 네이버, 유튜브, 구글 등에 엄청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 의심을 했었음에도 의심을 접었었던 이유가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려면 그 중심엔 제 15년지기 친구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의심이 확신이 될 때는 제 친구가 그 신천지의 일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건 생각하기도 싫었고 믿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면서 그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100% 확신이 들었던 건 신천지 포교 방법이랑 관련 영상이었어요. 신천지에서 잎사귀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100% 제 친구 역할과 일치했습니다. 보고책에도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 교수에게 다 보고했던 것 같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친구한테 말했어요. 다음날 친구는 자기도 그걸 보고 검색을 했는데 신천지 뭐 이런 거 연관 검색어 뜨고 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며 동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해야겠다고 말했더니 제 친구는 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잎사귀들은 끌어들이려는 사람을 의심하면 자기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상하면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도 다 세뇌교육 받는 과정 중 하나라고 해요. 만약 신천지라고 걸렸을 때는 울면서 연기까지 하라고 시킨다네요. 저는 그래서 친구에게 나중에 너 아니지? 물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래 당연히 아니니 해줬어요.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럼 네 주변 사람이 신천지일 확률이 높은데 너랑 나랑 끌어들이려고 한 거다. 그럼 찾아서 깽판 쳐버릴까? 이랬더니 누군지 어떻게 찾냐며 그냥 우리 둘 다 당한 거니까 여기서 있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욕하면서 왜 못 찾냐고 너랑 나랑 3개월 전부터 만난 카페 언니부터 시작해서 그 교수까지 제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를 속인 사람이 카페 언니일까 아니면 소장일까 교수일까 아님 이 인간들이 다 한 통속일까 물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너 진짜 아니지? 하고 물었고요. 그때 진짜 이상했던 게 친한 친구나 소중한 사람이 어떤 일을 내가 안 했는데 의심을 하면 전 미쳐 돌아버릴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고 왜 의심하냐고 난리쳤을 텐데 너무 침착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당한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도 도움을 준 교수니 문자로만 그만하자고 하지 말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만두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의? 멱살 안 잡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 넌 너한테 사기치려고 한 인간들한테도 예의 지킬 거냐? 했더니 그거랑 다른 거 아니냐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100%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제 친구도 신천지였다는 걸요. 제가 욕하면서 너 지금 하는 행동이 진짜 의심스럽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내가 지금 열받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그만 보자 했어요. 이거 말고도 진짜 할 말이 더 많은데 너무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 정리할게요. 어쨌든 제 친구는 잎사귀 역할인 것 같았고요. 저 하나 끌어들이려고 6명에서 작전을 짜고 판을 짜서 사기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의심하기 싫었던 제 친구가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생각과 그동안 저를 보며 했던 연기들을 생각하며 친구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서 연기했던 모습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심리 이용해서 사람 마음 농락하고 15년 된 친구한테 사기쳐가면서 판짜면서 사람 끌어들이는데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저도 정말 제 자신이 시간 쓰고 돈 쓰며 당한 게 한심스럽습니다. 심리가 그만큼 약해져 있을 때 누구든 안 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가족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과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